인천항의 눅눅한 바닷바람이 낡은 미닫이 문을 뚫고 들어와 식당 안의 구수한 된장 냄새와 뒤섞여 묘한 안도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곳은 화물 트럭 기사들이 밤새 달리며 쌓인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잠시 고단한 몸을 뉘었다 가는 그들만의 성역과도 같은 장소였다.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이는 한 여자의 뒷모습은 주변의 거친 남자들과 묘하게 어우러지면서도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이질적인 기품을 풍기고 있었다. 한서윤은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와 온전히 밥 한 공기를 비우는 중이었다.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식사를 해결하려는 기사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으로 가득 차 활기가 넘쳤다. 투박한 사기 그릇에 담긴 붉은 제육볶음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은 서윤에게 있어 그 어떤 최고급 호텔의 정찬보다도 가치 있는 음식이었다. 그녀는 이난 3년간 숨막히는 규율과 가식적인 예절 속에서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했다. 젓가락으로 두툼한 고기 한 점을 집어 올리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남긴 희미한 자국조차 이미 깨끗하게 사라지고 없었다.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뚝배기를 나르던 주인 아주머니가 서윤의 테이블로 다가와 투박하지만 정이 듬뿍 담긴 손길로 숭늉 한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서윤을 단순히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조카를 대하듯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부족한 반찬은 없는지 살뜰히 챙겼다. 서윤은 입가에 묻은 양념을 냅킨으로 닦아내며 아주머니에게 짧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고 아주머니는 그 미소에 화답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소박한 교감은 서윤이 이 거칠고 투박한 항구 바닥에서 쌓아 올린 신뢰와 유대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한편 식당 밖에서는 갑작스럽게 쏟아지기 시작한 장대비가 아스팔트 바닥을 세차게 때리며 회색빛 항구 도시를 더욱 우울하게 적시고 있었다.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도로는 순식간에 정체되었고 거대한 컨테이너 트럭들 사이에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서 있었다. 그 차는 주변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매끄러운 광택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꼼짝달싹 못하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운전석에 앉은 수행기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눈치를 살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박도진은 짜증 섞인 손짓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창밖의 우중충한 풍경을 혐오스럽다는 듯이 노려보았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시 위권 안에 드는 태성그룹의 장남이자 현재 건설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이런 누추한 곳에 발이 묶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엔진 과열이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 그가 내뱉은 욕설은 차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수행기사는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도진은 시계를 보며 예정된 미팅 시간에 늦을 것을 직감하고는 신경질적으로 가죽 시트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견인차가 도착하려면 적어도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도진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아침부터 이어진 강행군으로 인해 허기가 극에 달해 예민함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었다. 그는 수행기사에게 근처에 밥을 먹을 만한 곳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소리쳤지만 이 황량한 도로변에 제대로 된 레스토랑이 있을 리 만무했다. 기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바로 앞에 있는 허름한 기사식당을 가리켰고 도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도진은 마지못해 차문을 열고 내리면서 구두 끝에 튀는 흙탕물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고 수행기사는 황급히 우산을 펴 그를 에스코트했다.
식당 입구에 쌓여 있는 연탄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박스들은 도진의 깔끔한 성격에 거슬리는 요소들이었지만 당장의 허기를 해결할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는 숨을 참으며 낡은 미닫이 문을 열었고 순간 훅 끼쳐오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에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을 할 뻔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문을 열고 들어온 이질적인 존재에게 쏠렸고 도지는 그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가장 구석진 자리를 찾았다. 식당 안은 도진이 평생 겪어온 세상과는 완벽하게 다른 법칙으로 돌아가는 곳이었기에 그는 마치 외계 행성의 불시착한 우주인이 된 기분이었다. 기름때 절은 테이블과 짝이 맞지 않는 의자, 그리고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인 신발들은 그에게 있어 혐오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는 수행기사가 물티슈로 의자를 3번이나 닦은 후에야 엉덩이를 걸쳤고 메뉴판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가장 빨리 나오는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에 주변 테이블의 기사들이 수군거렸지만 도지는 그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다. 음식을 기다리던 도지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들어 식당 내부를 둘러보다가 창가 쪽에 앉아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와 곧게 펴진 등 라인은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지만 설마 그녀가 이런 곳에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자가 물을 마시기 위해 고개를 살짝 돌렸을 때 드러난 옆모습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전 부인인 한서윤이었다. 도지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정확히 7개월 만에 마주친 전 부인의 모습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도지는 서윤이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고 집을 나갔으니 분명 비참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있는 서윤은 싸구려 기사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기묘한 당당함이 흘러넘쳤다. 도지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불쾌하게 느껴졌고 그녀의 초라함을 확인하고 싶은 비뚤어진 욕망이 꿈틀거렸다. 도지는 수행기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천천히 서윤의 테이블로 걸어갔고 그의 구두굽 소리가 식당 바닥을 울렸다. 서윤은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지만 식사를 멈추지 않고 마지막 남은 반찬을 밥 위에 얹고 있었다. 도지는 그녀의 테이블 앞에 멈춰서서 그림자를 드리웠고 서윤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해서 도진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반가움도 놀라움도 없는 무심함만이 가득했다. 도진은 입꼬리를 비틀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꼈고 서윤을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경멸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과장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런 곳에서 밥을 먹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진 줄은 몰랐다며 혀를 차는 그의 태도는 전형적인 졸부의 그것이었다. 도지는 자신의 비싼 수트와 서윤의 소박한 옷차림을 번갈아 가며 훑어보았고 그 비교를 통해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 들었다. 서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을 닦은 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도진에게 시선을 주었다. 그녀는 도진의 도발에 흥분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그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도진은 점점 더 초조해졌고 자신의 말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서윤은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밥 먹는데 방해하지 말고 비키라는 말을 던졌고 그 말은 도진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긁어놓았다. 도진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고 쾅소리와 함께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서윤에게 너같이 오갈 데 없는 여자가 자존심 세워봤자 남는 건 비참한 현실뿐이라며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으며 이걸로 밥이나 제대로 사 먹으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덧붙였다. 수표가 음식물이 묻은 테이블 위에 나풀거려 떨어지는 모습은 그가 서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행위였다. 주변에서 식사를 하던 기사들이 웅성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서윤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고 그 작은 손짓 하나에 거구의 사내들이 멈칫했다. 도지는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서윤을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수표를 집어들지 않고 손가락 끝으로 톡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쳐다보지도 않고 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 돈은 당신 주가 방어하는 데나 쓰라고 차갑게 응수했다. 도진은 서윤의 당돌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고 그녀가 예전에 순종적이고 조용하던 아내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서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도진과 눈높이를 맞췄고 그녀의 키는 도진보다 작았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그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그녀는 도진에게 경고하듯 나직이 속삭이며 이곳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행패를 부릴 곳이 아니라고 말했다. 서윤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는 도진으로 하여금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비에 젖은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 몇 명이 들어와 서윤의 뒤에 도열하듯 섰다. 그들은 단순히 밥을 먹으러 온 손님들이 아니라 훈련된 경호원이나 조직원 같은 절도 있는 움직임을 보였다. 도진의 수행기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도진의 팔을 잡아 끌며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렸다. 서윤은 뒤에 선 남자들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명령을 기다리는 태세를 취했다. 도진은 당혹감과 수치심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뒷걸음질 쳤고 자신이 알던 한서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서윤에게 두고 보자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진은 수행기사의 부축을 받으며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고 그 뒷모습은 들어올 때의 당당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다. 식당 안에 남은 사람들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숟가락을 들었지만 공기의 흐름은 분명히 바뀌어 있었다. 서윤은 도진이 사라진 문 쪽을 잠시 응시하다가 다시 자리에 앉아 식어버린 밥을 묵묵히 먹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있어 박도진이라는 존재는 이제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 중 하나에 불과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따뜻한 국물을 새로 가져다 주었고 서윤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 식사에 집중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들려왔지만 식당 안은 서윤을 중심으로 묘한 결속력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서윤이 계산대 앞에 서자 식당 안에 있던 기사들이 하나둘씩 모자를 벗거나 가볍게 목례를 하며 예우를 갖췄다. 그녀는 그들에게 눈인사로 화답하며 계산을 마치고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뒤를 이어 우비를 입은 남자들이 조용히 따라붙었고 그 행렬은 마치 여왕의 행차와도 같은 위험을 자아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식당 안의 사람들은 폭풍전야와도 같은 거대한 사건이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박도진은 차 안으로 돌아와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파묻었지만 거칠어진 호흡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빗물에 젖은 최고급 수트의 소매 끝을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며 차창 밖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식당의 불빛을 노려보았다. 전 부인이 그런 남루한 곳에서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낸 것보다 더 큰 불쾌감을 주었고 도진은 그것을 일종의 배신감으로 치부했다. 그는 서윤이 자신과 이혼한 후 비참하게 살기를 바랐지만 막상 그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니 기묘한 동정심과 우월감이 뒤섞여 마음이 심란해졌다. 수행기사는 룸미러로 도진의 눈치를 살피며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려 했지만
도진의 날카로운 손짓에 동작을 멈췄다. 도진은 품 안에서 지갑을 꺼내 두툼한 수표 뭉치를 만지작거리며 자신이 방금 전 식당에서 했던 행동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윤이 자존심 때문에 돈을 거절했다고 확신했고 그녀의 그 꿋꿋한 태도를 돈다발로 무너뜨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이 베푸는 호의가 서윤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것이야말로 가진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관용이라 착각했다. 도진은 다시 차문을 열었고 쏟아지는 빗줄기 속으로 발을 내디디며 이번에는 수행기사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타고 있던 비서실장까지 대동했다. 비서실장은 갑작스러운 도진의 행동에 당황하며 우산을 받쳐들고 흙탕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도진은 마치 점령군 사령관처럼 위풍당당하게 식당 문을 다시 열어젖혔고 그 소란스러움에 식사를 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또다시 문 쪽으로 쏠렸다. 서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식사를 멈추고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테이블 위에는 빈 그릇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도진은 뚜벅뚜벅 소리를 내며 서윤의 앞으로 다가갔고 비서실장은 도진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경계했다. 도진은 서윤의 맞은편 의자를 발로 거칠게 끌어당겨 앉으며 다리를 꼬았고 그 오만방자한 태도는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서윤을 향해 턱짓을 하며 비서실장에게 가방을 열라고 지시했고 실장은 검은색 가죽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도진은 그것이 마치 대단한 하사품이라도 되는 양 손가락으로 봉투를 톡톡 두드리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는 서윤에게 당장 살 곳이 마땅치 않을 테니 회사 소유의 오피스텔 키와 생활비를 넣어뒀다며 거드름을 피웠다. 서윤은 시선을 창밖에서 거두어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진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진이 기대했던 감사나 비굴함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철없는 어린 아이를 달래는 듯한 피로감만이 묻어났다. 서윤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도진에게 사람 잘못 봤다며 당장 이 물건들을 치우고 나가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거절은 도진의 예상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고 그는 자신의 호의가 또다시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도진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 반동으로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는 서윤에게 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냐고 소리쳤고 식당 안의 긴장감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비서실장은 도진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나섰지만 도진은 그를 뿌리치고 서윤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서윤은 날렵하게 몸을 뒤로 빼며 도진의 손을 피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여성이 할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민첩함을 보여주었다. 그때 주방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주인 아주머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나와 도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아주머니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행패를 부리냐며 도진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고 그 모습은 마치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 닭과 같았다. 도진은 감히 식당 주인 따위가 재벌가 회장 아들에게 대드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의 분노는 엉뚱하게도 아주머니에게로 향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했고 실장은 즉시 아주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옆으로 밀쳐내려 했다. 비서실장의 손이 아주머니의 옷깃을 잡는 순간 서윤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며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그녀는 순식간에 비서실장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고 억소리와 함께 건장한 체격의 실장이 바닥으로 무릎을 꿇었다. 서윤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는 실장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싸늘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어르신 몸에 손대지 말라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살기가 담긴 명령에 가까웠고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뒤 도지는 자신의 비서실장이 여자 하나에게 제압당해 바닥을 구르는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서윤이 운동을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서윤은 실장의 손목을 놔주며 그를 밀쳐냈고 실장은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쳐 도진의 뒤로 숨었다. 식당 안에 있던 기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진 일행을 둘러싸기 시작했고 그들의 표정은 험악하기 그지없었다. 도진은 자신을 둘러싼 거구의 사내들을 보며 위협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헛기침을 했다. 그는 서윤에게 깡패들을 동원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며 비아냥거렸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기사들 중 리더격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도진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나가라고 요구했다. 그의 팔뚝에 새겨진 굵은 흉터와 단단한 근육은 그가 단순히 운전대만 잡는 사람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서윤은 기사들에게 손을 들어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즉시 명령에 따르듯 한 발 물러섰다. 그녀는 도진에게 다가가 옷매무새를 바로잡아주는 척하며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다. 이곳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만만한 곳이 아니니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조용히 사라지라는 그녀의 말은 섬뜩했다. 도진은 서윤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고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도진은 마지막 자존심을 긁어모아 서윤에게 어차피 이 일대는 곧 재개발될 예정이니 그때 가서 보자고 악담을 퍼부었다. 그는 태성그룹이 이미 이 지역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흘리며 그녀를 협박하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녀는 도진에게 그 계획이 마음대로 될지 지켜보겠다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도진은 서윤의 반응에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분을 사기며 뒤를 돌아 식당을 빠져나갔다. 비서실장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도진을 따라 나갔고 식당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식당 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창밖을 내다보지 않고 서윤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은 놀란 아주머니를 부축하여 의자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건네며 안심시켰다.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으며 서윤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서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기사들은 다시 자리에 앉아 식사를 계속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더 결연해져 있었다. 그들은 서윤을 단순히 단골 손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켜야 할 리더이자 가족으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했다. 식당 밖으로 나온 도진은 차에 타자마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앞 좌석을 발로 걷어찼다. 그는 수행기사에게 당장 본사 건설본부장에게 연락하라고 소리쳤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이 굴욕을 갚아주기 위해서라도 기사식당을 포함한 이 일대를 모조리 밀어버리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비서실장은 부어오른 손목을 감싸주며 도진의 눈치를 살폈고 차 안은 무거운 침묵과 살벌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한편 식당 안에서는 서윤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짧고 명료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성그룹의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듯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하달했고 통화 상대방은 군말 없이 복명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빗속으로 사라지는 도진의 차를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체스판이 그려져 있었고 도진은 그 판 위에서 움직이는 말에 불과했다. 서윤은 겉옷을 챙겨 입고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건넨 뒤 식당 문을 나섰고 밖에서 대기하던 검은 우비의 남자들이 그녀를 애워쌌다. 그들은 서윤이 비를 맞지 않도록
커다란 우산을 씌워주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벤의 문을 열었다. 서윤이 차에 오르자 벤은 미끄러지듯 빗속을 뚫고 출발했고 뒤이어 몇 대의 차량이 그 뒤를 따랐다. 항구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서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도진의 차가 멀어지면서 식당 주변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바닥에 떨어진 수표 한 장만이 빗물에 젖어 뒹굴고 있었다. 그것은 도진이 남긴 오만의 흔적이자 서윤이 거부한 유혹의 잔해였고 밟히고 찢겨진 채 하수구로 흘러들어갔다. 식당 간판의 불빛이 빗줄기 사이로 위태롭게 깜빡거렸지만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열기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윤이 떠난 자리에는 그녀가 마시다 남긴 숭공 그릇만이 온기를 품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태성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전경은 언제나 박도진에게 정복감을 안겨주는 풍경이었다. 그는 최고급 크리스털 잔에 담긴 위스키를 흔들며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 속 인천 항만 재개발 조감도를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낡고 지저분한 기사식당과 화물차 주차장이 있던 자리에 들어설 거대한 복합 쇼핑몰은 그룹의 미래 먹거리이자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트로피였다. 도지는 비서실장에게 예정대로 용역업체들을 투입하여 그 거슬리는 건물들을 모조리 철거하고 바닥을 갈아엎으라고 차갑게 지시했다. 하지만 도진의 자신만만한 계획은 현장에 도착한 철거 용역 반장의 다급한 전화 한 통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다. 현장에 투입된 굴착기와 용역들이 식당 진입로에 들어서자마자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꼼짝도 못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수십 대의 대형 덤프트럭과 컨테이너 트레이너들이 마치 군대처럼 정렬하여 식당 주변을 에워싸고 그 어떤 중장비의 진입도 허용하지 않는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도지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웅장한 경적 소리와 거친 함성들을 들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현장의 상황은 도진이 상상했던 소소한 알박기 시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조직적이고 군사적인 방어 태세였다. 대한민국 물류의 동맥을 책임지는 베테랑 화물기사들이 서로의 무전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차량을 배치해 바리케이드보다 더 견고한 벽을 만들었다. 용역 깡패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위협해 보았지만 운전석 높은 곳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기사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멸시와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누군가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훈련 잘 된 정규군을 연상케 했다. 도지는 격분하여 비서실장에게 당장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해산시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해당 부지가 사유지일 뿐만 아니라 트럭들이 불법 주차를 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집회 신고와 함께 정당한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어 공권력 투입이 쉽지 않다고 보고했다. 도지는 법무팀을 총동원하여 꼬투리를 잡으라고 윽박질렀지만 상대방은 이미 태성그룹의 법적 허점을 꿰뚫고 있는 듯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제야 도지는 단순한 보상금 시위가 아님을 직감하고 책상을 내리치며 대체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당장 알아오라고 명령했다. 며칠 후 정보팀장이 가져온 두툼한 보고서를 받아든 도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보고서 첫 장에 적힌 이름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전 부인 한서윤의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그녀의 직함은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천 항만물류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대주주이자 수천 명의 화물 기사들이 소속된 거대 운송연합의 전략 고문이었다. 보고서를 넘길수록 도진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그는 자신이 지난 3년간 함께 살았던 여자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혼란스러워졌다. 한서윤은 고아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상은
1980년대 대한민국 물류 산업의 전설로 불렸던 운송왕 한광호 회장의 유일한 혈육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 방식에 반발하여 집을 나와 신분을 숨기고 살았지만 이혼 후 다시 돌아와 흩어졌던 아버지의 옛 부하들을 규합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진이 껍데기만 보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실은 바닥부터 다져온 실전 경험과 막강한 인맥을 가진 지하 경제의 거물이었다. 도진은 과거 서윤이 집안 행사나 파티에서 보여주었던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이 모두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태성그룹의 내부 사정과 약점들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던 셈이었다. 도진은 자신이 서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자신을 이용하고 필요가 없어지자 제 발로 걸어 나간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즉시 전략기획실을 소집하여 서윤의 조직을 와해시킬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주도권은 넘어간 상태였다. 한편 인천항의 낡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는 서윤이 대형 지도를 펼쳐놓고 조합 간부들과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대신 활동하기 편한 작업복 점퍼를 걸치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작전 지시를 내렸다. 서윤은 태성그룹이 용역을 철수시키고 법적 공방으로 전환할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고 이에 대비해 언론 플레이와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간부들은 서윤의 탁월한 분석력과 대담한 결단력에 감탄하며 그녀를 작은 회장님이라 부르며 절대적인 충성을 보였다. 서윤은 아버지인 한광호 회장이 남긴 낡은 수첩을 어루만지며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항만 생태계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도진과 태성그룹은 이곳을 단지 돈벌이 수단인 부동산으로만 보았지만 서윤에게 이곳은 수많은 가장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삶의 터전이었다. 그녀는 도진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힘으로 억누르려 할 때마다 그보다 더 강한 연대와 의리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윤의 책상 위에는 태성그룹의 재무 구조와 도진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파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도진은 전공법이 통하지 않자 서윤을 개인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그녀의 과거 행적을 뒷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이 결혼 생활 동안 불임 클리닉을 다녔던 기록이나 우울증 상담을 받았던 내역 등을 찾아내어 흠집을 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정보원들이 가져온 자료에는 서윤이 남몰래 기사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후원하고 아픈 기사들의 병원비를 대납해준 선행의 기록들만 쏟아져 나왔다. 도진은 약점을 찾으려 할수록 오히려 서윤의 인망과 도덕적 우위를 확인하게 되자 열등감에 사로잡혀 술병을 집어던졌다. 서벌은 도진이 비열한 술을 쓸 것을 대비해 이미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역정보를 흘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녀는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이라도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상생 협안을 가져온다면 대화에 응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도진은 서윤의 제안을 패배자의 구걸로 오판하고 오히려 더 강력한 물리적 충돌을 예고하며 전화를 끊었다. 서윤은 끊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도진의 파멸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도진은 그룹 내 강경파 임원들을 부추겨 이사회에서 이번 재개발 사업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막대한 자금을 추가로 승인받았다. 그는 이 돈으로 지역 유지들과 경찰 고위 간부들을 포섭하여 서윤의 조합을 고립시키려는 로비를 시도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확신하는 도진의 모습과 늦은 밤까지 컨테이너 사무실 불을 밝히며 서류와 씨름하는 서윤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도진은 자신이 가진 권력의 힘을 맹신했지만 서윤은 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민초들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다. 결국 도진의 무리한 강행 돌파 지시로 인해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용역들이 휘두른 폭력에 기사 몇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터졌다. 이 소식을 접한 서윤은
병원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 동료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삼켰고 그 눈물은 곧장 서늘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만 취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전국의 화물연대와 시민단체에 지원 요청을 보내 판을 키우기로 했다. 서윤의 호출 한 번에 전국 각지의 도로 위에서 수천 대의 트럭들이 인천을 향해 기수를 돌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태성그룹의 폭력 사태와 부당한 개발 압력을 폭로하며 도진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또박또박 진실을 말하는 서윤의 모습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숨어 지내던 상속녀도 아닌 거대 자본에 맞서는 정의로운 투사로 대중들에게 각인되었다. 뉴스를 지켜보던 도진은 화면 속 서윤의 당당한 눈빛을 마주하고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태성그룹이 주최하는 인천 항만 재개발 투자 설명회를 위해 모여든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고가의 식기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자본주의의 정점을 보여주는 듯한 풍경을 연출했다. 박도진은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턱시도를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의 속내는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지난번 기사식당 사태 이후 추락한 이미지를 회복하고 흔들리는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끝나야만 했다. 도진은 연단 뒤에 준비된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그곳에는 낙후된 항구를 밀어버리고 들어설 초현대식 복합 쇼핑몰의 조감도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설명회를 통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약속함으로써 주주들의 탐욕을 자극하고 반대 여론을 돈의 힘으로 잠재울 계획이었다. 비서실장은 도진의 곁을 지키며 참석자 명단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었고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안 요원들을 곳곳에 배치했다. 도진은 특히 전 부인 한서윤이 이 자리에 나타나 깽판을 칠까봐 노심초사하며 입구 쪽을 수시로 흘끔거렸다. 하지만 설명회가 시작되기 직전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리며 장내의 소란스러움이 일순간에 잦아들었다. 입구에 나타난 사람은 도진이 우려했던 대로 한서윤이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그가 예상했던 시위대의 복장이거나 남루한 차림이 아니었다. 서윤은 몸에 딱 떨어지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과 날렵한 하이힐을 신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비즈니스 우먼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태성그룹 법무팀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국내 최대 로펌의 변호인단과 회계사들이 수행원처럼 따르고 있었다. 도진은 샴페인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유리가 깨질 뻔했고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렸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내 당장 저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유유히 레드 카펫을 밟으며 연단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여왕의 귀환과도 같았고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에 참석자들은 길을 터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도진의 앞까지 걸어와 우아하게 손을 내밀며 정식으로 인사를 청했다. 서윤은 마이크가 켜진 것을 확인하고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자신이 이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을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음을 밝혔다. 그녀가 내민 명함에는 항만 물류 정상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이는 도진이 무시할 수 없는 법적 지위였다. 도진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받아들였지만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서윤의 악력은 차갑고 단단했다. 장내의 기자들은 이 드라마틱한 재회를 놓치지 않고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고 도진은 카메라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느라 진땀을 뺐다.
본격적인 설명회가 시작되자 도지는 화려한 언변과 현란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좌중을 사로잡으려 애썼다. 그는 재개발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와 고용 창출 수치를 나열하며 장밋빛 미래를 그렸고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지는 서윤을 의식하여 보란 듯이 더 큰 목소리로 현재의 낡은 시설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하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만이 이 지역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며 열변을 토했고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서윤이 조용히 손을 들었고 도지는 못 본 척 넘어가려 했지만 사회자가 그녀를 지목해버렸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도진이 제시한 화려한 조감도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재무적 리스크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진이 부풀려 놓은 예상 수익률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치며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와 날카로운 분석은 도진의 엉성한 계획을 순식간에 난도질했다. 서윤은 태성그룹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무리하게 일으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이자 부담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그녀는 도진이 최근 제2금융권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만약 분양이 실패할 경우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주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져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도지는 당황하여 헛기침을 하며 그건 일시적인 자금 흐름일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도지는 서윤의 공격을 막기 위해 감정적인 호소로 전략을 바꾸며 그녀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혼한 전처가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한 어조로 공과 사는 구분하라며 도진의 유치한 인신공격을 일축했다. 그녀는 자신은 감정이 아닌 팩트를 말하고 있다며 도진이 숨기고 있던 이면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그 계약서는 도진이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조작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다. 서윤은 이 사실이 밝혀지면 공사는 전면 중단될 것이고 투자금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냉정하게 선고했다.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고 주요 투자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해명을 요구하며 도진을 압박했다. 도진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비서실장을 찾았지만 그는 이미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파묻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서윤은 혼란스러워하는 주주들을 향해 태성그룹이 아닌 자신이 제시하는 대안적인 개발 모델을 제안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그녀는 기존의 물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스마트 물류 허브 구상을 발표했다. 그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쇼핑몰보다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었기에 투자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서윤의 발표는 도진의 허황된 꿈을 현실적인 비전으로 대체하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다. 도진은 자신의 무대에서 주인공 자리를 뺏기고 들러리로 전락한 기분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단상으로 뛰어올라가 마이크를 뺏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주주들의 안전을 위해 그를 제지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그 모습은 도진이 얼마나 이성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한 리더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 되었다. 서윤은 난동을 부리는 도진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혀를 찼고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도진에게 현재 해당 부지의 60% 이상이 이미 자신의 조합 소유로 등기 이전되었음을 알리며 대못을 박았다. 즉 태성그룹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땅 주인의 허락 없이는 사판자로도 뜰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도진은 그제야 자신이 서윤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에 걸려들었음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법적 소유권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다. 설명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투자자들은 태성그룹 관계자들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투자 철회를 선언했다. 서유는 혼란스러운 현장을 뒤로하고 변호인단과 함께 유유히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거대해 보였으며 도지는 그 그림자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기자들은 도진을 둘러싸고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퍼부었고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 쥐었다. 호텔 로비로 나온 서유는 기다리고 있던 조합 간부들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며 승리의 신호를 보냈다. 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다시 쏟아지고 있었지만 서윤의 표정은 맑게 갠 하늘처럼 밝았다. 그녀는 이제 도진과의 싸움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생존을 건 비즈니스 전쟁임을 확실히 했다. 차에 올라탄 서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호텔 건물을 바라보며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되새겼다. 그 시각 텅 빈 연단에 홀로 남겨진 도진은 찢어진 조감도를 손에 쥐고 분노에 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한다는 공포심과 함께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도끼를 품었다. 그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흉흉하게 빛나고 있었고 이는 그가 더 이상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수습 방안을 물었지만 도지는 아무 말 없이 조감도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다. 서윤의 사무실로 돌아온 일행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오늘의 승리를 자축했지만 서윤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도진의 다음 수를 예측하느라 골몰했다. 그녀는 정보팀장에게 도진의 주변 인물들, 특히 어둠의 세계와 연결된 끈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서윤의 예상대로 도진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발을 들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진은 비밀리에 수행기사만 대동하고 강남의 한 허름한 지하 클럽을 찾았다. 그곳은 정재계의 뒤를 봐주는 거대 폭력 조직의 아지트였고 도진은 그들의 힘을 빌려 서윤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테이블 위에 거액의 현금 가방을 올려놓으며 조직의 보스에게 서윤의 처리를 의뢰했다. 보스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돈가방을 챙겼고 도진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한편 서윤은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항구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책상 한켠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끝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다시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서윤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도진의 비열한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시작되었고 인천항 일대에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기사식당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정체불명의 투서가 구청 위생과에 접수되어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영업 정지를 운운하며 소란을 피웠다. 또한 식당 주변 도로에는 밤새 누군가 고의로 뿌려놓은 쇠목과 유리 조각들로 인해 트럭 타이어가 펑크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것은 명백히 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여 서윤의 조직력을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키려는 유치하면서도 악랄한 심리전이었다. 서윤은 흔들리는 조합원들을 다독이며 피해 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약속했고 자신의 사비로 타이어 교체 비용을 지원했다. 그녀는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도진이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차분하게 반격을 준비했다. 서윤은 식당 곳곳에 고화질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야간 순찰조를 편성하여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쥐새끼들을 잡을 덫을 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이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과도 같았다. 며칠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식당 앞마당으로 거칠게 밀고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사내들은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고 그들의 험악한 문신은 빗물에 젖어 더욱 위협적으로 번들거렸다. 그들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식당 유리창을 깨부수고 입구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들을 발로 차 넘어뜨리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식당 안에서 늦은 저녁을 먹던 기사들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당황하여 웅성거렸고 공포감이 순식간에 실내를 장악했다. 그때 주방 안쪽에서 서윤이 천천히 걸어 나왔고 그녀의 뒤에는 평소와는 다른 복장을 한 경호팀장과 보안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서윤은 깨진 유리 파편이 낭자한 바닥을 밟으며 깡패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에게 다가가 멈춰섰다.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목소리로 남의 영업장에서 무슨 행패냐고 물었고 그 태연함에 오히려 깡패들이 멈칫했다. 우두머리는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건방진 여자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당장 이곳을 비우지 않으면 험한 꼴을 볼 것이라고 협박했다. 서윤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고 그것은 숨어있던 그녀의 그림자들에게 보내는 공격 신호였다. 식당의 불이 순식간에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당황한 깡패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윤이 고용한 보안 요원들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정예 요원들이었기에 거리의 양아치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력을 보여주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것은 요원들의 날렵한 움직임뿐이었고 깡패들은 어디서 주먹이 날아오는지조차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식당 밖에서도 상황은 서윤의 완벽한 통제하에 돌아가고 있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화물 트럭들이 승합차의 퇴로를 차단했다. 수십 대의 트럭들이 동시에 강력한 상향등을 켜서 식당 앞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자 깡패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트럭 기사들은 운전석에서 내려 몽키 스패너와 쇠지렛대를 들고 포위망을 좁혀오며 깡패들을 완전히 도가내든 쥐꼴로 만들었다. 도진이 고용한 용역들은 압도적인 수적 열세와 조직력 앞에 전의를 상실하고 바닥에 무기를 버리며 투항했다. 다시 식당에 불이 켜졌을 때 바닥에는 신음하는 깡패들이 즐비했고 서윤은 의자에 앉아 벌벌 떨고 있는 우두머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피 묻은 쇠파이프를 발로 차 멀리 치워버리고는 아주 부드럽지만 등골이 오싹한 목소리로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물었다. 우두머리는 입을 굳게 다물고 버텼지만 서윤이 스마트폰을 꺼내 그의 가족 신상을 읊조리기 시작하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서윤은 폭력을 쓰지 않고도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 무너뜨리는 심리전의 대가였다. 결국 우두머리는 공포에 질려 박도진의 비서실장이 거액을 주며 식당을 쑥대밭으로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서윤은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에 그의 자백을 고스란히 담았고 CCTV 영상까지 확보하여 완벽한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우두머리에게 태성그룹이 너희를 버릴 것이 뻔하니 살고 싶으면 경찰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 깡패들은 자신들을 이용하고 버릴 도진보다는 눈앞의 서윤이 더 무서운 존재임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도착했고 서윤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깡패들을 경찰에게 인계했다. 출동한 형사들은 평소 서윤의 장학 재단과 협력 관계에 있던 믿을 수 있는 인물들이었기에 사건은 축소되거나 은폐될 염려가 없었다. 서윤은 형사팀장에게 녹음 파일과 CCTV 원본이 담긴 USB를 건네며 태성그룹과의 연관성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진이 덮으려 했던 진실은 이제 공권력의 수사망을 통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준비를 마쳤다. 현장이 정리되자
식당 안의 기사들은 서윤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터와 자존심을 지켜준 서윤에게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보냈고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졌다. 주인 아주머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왔고 서윤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국밥을 먹으며 도진이 이 패배 소식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니 밥맛이 꿀맛처럼 느껴졌다. 한편 도진은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깡패들로부터 낭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식당이 박살나고 서윤이 공포에 질려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초조해진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라고 재촉했다. 비서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용역들이 전원 경찰에 체포되었고 배우에 대한 진술을 시작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도진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서윤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함정으로 자신을 끌어들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도진은 변호사들을 급파하여 깡패들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경찰서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언론은 대기업의 청부 폭력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도진의 몰락은 가속화되었다. 서윤은 사무실로 돌아와 뉴스 화면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의 작전을 구상했다. 물리적인 위협을 제거했으니 이제는 도진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태성그룹의 이중 장부 사본과 불법 로비 리스트를 꺼내들었다. 이것은 아버지 한광호 회장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도진을 파멸시킬 핵폭탄급 기밀 문건이었다. 서윤은 낡은 수첩을 펼쳐 아버지의 필적을 어루만지며 이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도진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바닥을 기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복수가 완성된다고 믿었다. 창밖의 빗줄기는 멈췄지만 검은 구름은 여전히 태성그룹 본사 빌딩 위를 맴돌고 있었다. 서윤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항구를 바라보며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다. 도진은 불안감에 휩싸여 집무실을 서성거리며 아버지인 회장에게 이 사실이 보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모든 책임을 용역업체에게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늦은 처사였다. 도진의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고 그를 따르던 임원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며 살 길을 찾기 시작했다.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도진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 날이 밝아오자 서윤은 정갈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주주총회가 열릴 태성그룹 본사로 향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고 결연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메었다. 오늘이야말로 지난 7개월간의 모욕과 수모를 되갚아주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심판의 날이었다. 서윤이 사무실을 나서자 수십 명의 조합원들이 도열하여 그녀의 출정식을 배웅했고 그들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태성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 잔뜩 흐려 있었다. 오늘은 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박도진은 상석 바로 옆자리에 앉아 불안한 시선으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지난밤에 터진 청부 폭력 의혹 기사를 막기 위해 홍보팀을 닥달했지만 주가는 이미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주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도진은 아버지인 박 회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틈을 타 이사들에게 이번 사태는 경쟁사의 악의적인 모함이라며 억지 해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도진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그는 도진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도진의 변명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도진에 대한 불신이 역력했다. 도진은 자신이 준비한 항만 재개발 수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이 모든 위기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그래픽으로 포장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사업의 당위성을 설파하려 했었다. 그때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박 회장이 지팡이를 짚으며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예상치 못한 인물이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한서윤은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와 박 회장의 맞은편 주주 대표 자리에 자연스럽게 착석했다. 도진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경호원들을 불러 그녀를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박 회장은 도진을 싸늘하게 노려보며 조용히 하라고 일갈했고 도진은 아버지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털썩 주저앉았다. 박 회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이사회를 시작하며 오늘 안건은 재개발 사업 승인건과 더불어 대표이사 해임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선포했다. 도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아버지를 쳐다봤지만 박 회장은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서윤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우호 지분과 소액 주주들의 위임장을 근거로 태성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서윤은 스크린에 도진이 그동안 저지른 불법 행위들의 증거를 하나씩 띄우기 시작했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증거는 도진이 항만부지 용도 변경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건넨 뇌물 리스트와 차명 계좌 내역이었다. 도진은 조작된 자료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증거인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는 도진이 비서실장에게 뇌물 공여를 직접 지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꼬리 자르기를 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었다. 도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는 비서실장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지만 실장은 이미 서윤과 사법 거래를 마친 상태였다. 서윤은 이어서 지난밤 기사식당 습격 사건의 전말이 담긴 CCTV 영상과 깡패 두목의 자필 진술서를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쇠파이프를 든 용역들이 식당을 부수는 장면과 그들이 도진의 이름을 언급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혀를 찾고 도진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도진은 억울하다며 이것은 전부 전처인 한서윤이 자신을 매장하기 위해 꾸민 함정이라고 악을 썼지만 그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매달리며 한 번만 믿어달라고 애원했지만 박 회장은 지팡이로 도진의 손을 쳐냈다. 박 회장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범죄까지 저지른 자를 자신의 후계자로 둘 수 없다며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도진은 믿었던 아버지마저 등을 돌리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윤은 바닥에 엎드린 도진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도진이 무리한 사업 확장을 위해 끌어다 쓴 사채 빚과 그 보증을 서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내역까지 낱낱이 폭로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배임 횡령 범죄였기에 도진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이사들은 즉석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했고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해임안이 통과되는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도진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수사관들은 도진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고
그는 반항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제게 서열 10 위권 그룹의 황태자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하여 수갑을 차는 모습은 그야말로 몰락의 전형이었다. 도진은 끌려나가면서 서윤을 돌아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과 연민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도진이 사라진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서윤은 동요하지 않고 남은 이사들을 향해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기존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항만 근로자들과 상생하는 친환경 물류 허브 조성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것은 태성그룹의 기술력과 그녀의 물류 네트워크가 결합된 윈윈 전략이었기에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회장은 서윤의 발표를 듣고 비로소 굳은 표정을 풀며 며느리였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인정의 눈빛을 보냈다. 회의가 끝나고 박 회장은 서윤을 따로 불러내어 그동안의 무례와 오해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는 아들의 잘못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신의 불찰이라며 서윤에게 그룹의 경영 고문직을 제안했다. 하지만 서윤은 정중하게 거절하며 자신은 항만의 작은 식당 주인으로 남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답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보다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사는 삶을 선택했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믿었다. 박 회장은 서윤의 확고한 뜻을 존중하며 아쉬운 표정으로 악수를 청했고 서윤은 웃으며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 창문을 통해 경찰차에 실려가는 도진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지켜보았다. 7개월 전 이혼 법정에서 자신을 비웃으며 떠나던 그의 오만한 뒷모습과 지금의 초라한 모습이 겹쳐지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서윤은 긴 한숨을 내쉬며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비로소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서윤이 로비로 내려오자 그곳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조합원들과 식당 식구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윤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고 서윤은 그들에게 달려가 한 명 한 명 포옹하며 감격을 나누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서윤의 등을 두드려 주었고 서윤은 아주머니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나긴 싸움을 끝내고 얻은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빅지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태성그룹 본사 앞에 젖은 아스팔트가 반짝거렸다. 서윤은 동료들과 함께 어깨 동무를 하고 건물을 나서며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아닌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걸어갈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익숙한 항구로 향하며 라디오 볼륨을 높였고 경쾌한 음악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도진은 검찰청 조사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변호사를 기다리며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곱씹어 보았다. 그는 서윤을 무시했던 그 기사 식당에서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의 오만과 편견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그는 이제 차가운 감옥에서 죗값을 치러야 했다. 조사실의 형광등 불빛이 그의 초라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반면 인천항에 도착한 서윤은 다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활기 넘치는 현장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트럭 기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화물을 점검하고 식당 주방에서 팔을 다듬으며 일상의 평화를 만끽했다.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굴레를 벗어던진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생기가 넘쳤다. 그녀는 이제 거대 자본에 맞서 승리한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항구의 밤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로 남게 되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식당은 다시금 북적거리는 기사들로 가득 찼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윤은 갓 지은 밥 냄새를 맡으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진짜 세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국자를 들고 배식대 앞에 서서 기사들에게 밥을 퍼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수백억짜리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웠다. 어둠이 내린 항구에는 컨테이너를 싣고 떠나는 배들의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고 서유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보이는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반짝거리고 있었다. 서유는 앞치마를 고쳐매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며 힘차게 외쳤다. 여기 공깃밥 추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차고 당당하게 식당 안을 울렸다. 서울 구치소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박도진의 인생에서 가장 처참하고도 명확한 파멸의 팡파르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수인 번호가 박힌 칙칙한 갈색 미결수복을 입고 3.3제곱미터 남짓한 독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차가운 시멘트 벽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앉아 세상을 발 아래 둔 것처럼 호령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하루 세끼 배식구로 들어오는 식은 밥덩이를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좁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조차 그에게는 사치스럽게 느껴졌고 바깥 세상의 소음은 아득히 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왔다. 도지는 변호사가 접견 때 전해준 신문 스크랩을 떨리는 손으로 다시 펼쳐들었고 그곳에는 태성그룹의 대대적인 쇄신안과 자신의 구속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기사의 헤드라인은 재벌 3세의 오만과 몰락을 자극적인 문구로 장식하고 있었고 댓글란에는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아버지 박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호적에서 파내겠다는 뉘앙스로 절연을 선언한 부분이었다. 그는 그룹을 살리기 위해 철저하게 버려진 꼬리에 불과했고 그 사실을 깨닫자 뼈에 사무치는 후회가 밀려왔다. 반면 도진의 몰락과 대조적으로 한서윤의 이름은 경제면 톱기사를 장식하며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었다. 그녀가 주도한 인천 항만 스마트 물류 허브 프로젝트는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어 막대한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그녀의 리더십은 위기관리 능력의 교본으로 떠올랐다. 기사 속 사진에서 서유는 안전모를 쓰고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활짝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는 도진이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도진은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자신이 놓쳐버린 것이 단순히 유능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유일한 빛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법원은 도진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죄질의 불량함을 엄중히 꾸짖으며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했다. 도진은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서윤과 아주 짧은 순간 눈이 마주쳤다. 서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법정을 빠져나갔고 도진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법원을 나선 서윤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그녀는 도진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통쾌함보다는 씁쓸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이제는 정말로 과거와 작별할 시간임을 알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하고 화려했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미 바다 내음 가득한 인천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사에게 곧장 인천으로 가자고 지시했고 차는 미끄러지듯 도심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를 달렸다.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항구는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서윤은 사무실에 들러 밀린 결제 서류들을 처리하고 현장 소장들과 짧은 미팅을 가진 뒤 곧바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물류회사의 대표였지만
현장에 나갈 때만큼은 여전히 헐렁한 점퍼와 운동화를 고집했다. 직원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어려워하기보다는 친근한 누나나 언니처럼 대했고, 서윤 또한 그런 격식 없는 관계를 편안해했다. 서윤은 항만 구석구석을 돌며 야간 작업을 준비하는 기사들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고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과거에는 도진의 감시와 억압 때문에 숨죽여 지내야 했지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사람들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다. 기사들은 서윤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개중에는 직접 농사 지은 고구마나 귤을 건네는 이들도 있었다. 서윤은 그 소박한 선물들을 품에 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가치라고 느꼈다. 일과를 마친 서윤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문제의 그 기사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도진의 횡포로 인해 한바탕 소동을 겪었지만 서윤의 지원 덕분에 깔끔하게 리모델링되어 전보다 훨씬 더 쾌적한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다. 하지만 낡은 간판과 구수한 음식 냄새,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의 넉넉한 인심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식사를 하던 기사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그녀를 반겼고, 식당 안은 순식간에 명절날 친척집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주방에서 뛰쳐나와 서윤의 손을 맞잡으며 어서 오라고 반겼고, 서윤은 아주머니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웃었다. 아주머니는 서윤이 재벌가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그녀를 어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서윤이라고 부르며 딸처럼 대했다. 서윤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익숙하게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주문했고, 아주머니는 다른 손님들보다 고기를 더 많이 넣어주겠다며 윙크를 했다. 식당 안의 텔레비전에서는 서윤의 성공적인 사업 소식을 알리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잠시 후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에 담긴 김치찌개가 나왔고, 서윤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다.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7개월 전 도진과 마주쳤던 그날을 떠올리며 그때와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다. 그때는 쫓겨난 이혼녀로서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며 밥을 먹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나이 지긋한 화물기사가 소주 한 잔을 권하며 서윤에게 덕분에 살만 난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서윤이 만든 상생기금 덕분에 아들 대학 등록금을 해결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윤은 정중하게 잔을 받아들고 기사의 잔에 술을 채워주며 앞으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힘과 부가 타인을 짓밟는 무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도구로 쓰일 때 비로소 가치가 있음을 확신했다. 식사를 마친 서윤은 식당 밖으로 나와 밤바다를 바라보며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아 들었다. 차가운 겨울 바닷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춥다기보다는 상쾌하게 느껴졌다. 멀리서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거대한 화물선이 백고동을 울리며 출항하고 있었고, 그 웅장한 모습은 마치 서윤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는 다시 깊은 곳에 갈무리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이름 석자로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도진이라는 악말꽃 났고 그녀의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서처럼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비우고 다시 식당 안의 따뜻한 불빛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둠이 내린 부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걷는 길마다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며 어둠을 밝혀주었고, 그녀의 그림자는 길고 뚜렷하게 바닥에 새겨졌다. 항구의 작업등 불빛 아래에서 야간 작업을 지휘하는 서윤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내리며 트럭들의 움직임을 조율했고,
거대한 물류 시스템은 그녀의 손끝에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돌아갔다. 이것은 그녀가 땀과 눈물로 지켜낸 그녀의 왕국이었고, 이곳에서 그녀는 여왕이 아닌 동료이자 리더였다. 서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에서 자유의 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문득 7개월 전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자신에게 했던 다짐을 떠올렸다. 다시는 누군가의 장식품으로 살지 않겠다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맹세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옥죄던 운명의 사슬을 끊어내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고 있었다. 서유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다시 현장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웠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가 마치 그녀를 응원하는 팡파르처럼 들려왔고, 인천항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한서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전설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찬란한 태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마감 청소를 하며 밖을 내다보았을 때 서유는 이미 멀리 작업 현장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빈 커피잔이 놓인 테이블을 닦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서윤이 남기고 간 온기는 식당 안에 오랫동안 머물렀고, 그것은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질 것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꽃은 그 어떤 꽃보다 강인하고 아름다운 법이었다. 마침내 새벽이 밝아오고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자 항구는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서유는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하며 땀에 젖은 얼굴을 닦아냈고, 그녀의 눈동자는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 매고 새로운 하루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고 거대한 거인처럼 웅장해 보였다.